일단 뭐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이게 너무 빨리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장은 열리지도 않았는데 물건 팔러 다닌다고 약간 좀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오히려 더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다 만들어져야 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졌던 것 같고, 저희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약간 인식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그리고 변수도 많고, 특히 뭐 현역 정치인 하나도 없지, 아니 그 현역 의원 하나도 없지, 그리고 뭐 돈도 없지, 조직도 없지, 여기서부터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조직이었는데 뿌듯해요. 좀 이제 상당한 조직이 갖춰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현역 의원 쪽에서도 타진을 많이 들어오고, 확실히 선거를 앞두고 뭔가 변화가 좀 생기고는 있는데, 이게 저희가 미리 준비를 안 했다면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기존의 정당을 만드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쯤 창당 준비를 준비하고 이랬으면, 물론 사람을 끌어들이는 더 쉽고 자금이나 어떤 이런 여력은 더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아마 선거 끝나고 사라질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았죠. 왜냐하면 펀더멘털이 전혀 없이 그냥 의원들 중심으로 당을 만들면 나중에 선거 끝나면 분명히 거기서 이제 농공행산이 일어나면서 그 당이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초는 좀 잘 닦았다. 이제 이 기초 위에 기둥을 좀 세우고 뭐 지붕 만들고 이렇게나 해나가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많이 힘든 거예요. 그동안 뭐 여러 정당들이 자기들이 이제 3지대 중심 정당이 되겠다는 말을 하고 나왔지만 많은 정당이 실패를 했고, 그런데 이제 힘든 건 알지만 옳은 길이라는 건 다들 알아요. 근데 그 옳은 길을 이제 쉽게 못 뛰어드는 거고, 이제 저희도 또 하나의 도전을 하는 건데, 저희는 말씀드린 듯이 조금 더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보통 선거 앞두고 뭐 한 3, 4개월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작년 4월부터 시작했던 게 최소한 총선을 앞두고 한 1년 전부터는 준비를 하고, 또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다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이런 형태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이었는데, 앞으로도 더 힘든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 각오는 이미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앞에 꽃길만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가장 힘든 건 사실은 우리나라 선거제도 자체가 대통령 뽑는 거, 국회의원 뽑는 거 다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양당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그러니까 양당제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양당제가 옳으냐 물어보면 또 대다수 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자기가 나서서 이거 고쳐보겠다 하는 사람 또 드물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빨리 준비를 한다고는 했지만 1년밖에 사실 이제 6개월밖에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총선 때까지 하면 1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또 언감생심 우리가 막 전국 정당이 전부 되겠다 이렇게 꿈꿀 수는 없는 거고, 예컨대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에 3정당 하면 정의당이라는 정당이 있었는데, 그 정의당 정당도 그 예전에 뭐 국민승리 21인이 그 전에 또 민주노동당 이런 길들을 거쳤단 말이에요. 근데 뭐 국민승리 21만 하더라도 한 거의 10년 가까운 백기환 선생부터 해서 쭉 일을 거쳐왔던 거고, 민주당 시절부터. 그리고 나서 2000년에 민주노동당이 생겼는데, 첫 당선 2004년 총선에서 지역 둘, 그다음에 아마 비례대표 8, 그래서 10석을 얻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는 물론 그 전에 어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면서 됐기 때문에 그 전에 민주노동당이나 다른 3정당보다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자신은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한 1년밖에 안 되는 정당이 뭐 처음부터 전국정당이 되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제 가능성 있는 지역으로 생각을 했던 건, 일단은 이제 저희 금태섭 대표가 늘 이야기했던 건 수도권 30석을 얻겠다는 거였고, 수도권 30석을 얻으려면 이제 최소한 100개 정도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야 한 3분의 1 정도의 승산은 있지 않을까라는 보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거의 서울 경기권에 있는 전체 선거구에 다 거의 후보를 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면 예컨대 뭐 예전에는 그저 이렇게 돈 탕진하고 재산 탕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가족이 다 힘들어진다고 할 정도로 이것저것 털리고 뭐 이러면서 뭐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니까, 청문회를 통과하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웬만큼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그 인재 영입을 한다고 한번 타지를 하면 대체로 그냥 지금 하던 일 잘할게요라는 게 거의 돌아오는 답변이고 마음으로만 응원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참 그것도 좀 쉽지 않은 일이긴 하죠. 근데 뭐 반복해서 하는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도 그게 또 해야 될 일이니까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그렇게 사람들 만나다 보면 정말 또 소중한 분들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곧 공개를 할 생각이긴 한데 참 이런 분이 지금까지 숨어 있었다니 하는 분들도 좀 있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게 제 역할인 것 같고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니까 그런 누가 봐도 와 대단한데 하는 분들 한 번씩 공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야 일단 유호정원은 이제 저희 소속이 아니고 이제 그건 이제 세 번째 권력이라는 유호정원이 소속된 단체가 저희하고 통합하기로 결의를 하고 왔기 때문에 유호정원이 그 단체를 탈퇴하지 않은 이상은 단체의 또 뜻에 따라야 되는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의당의 당론에 따라야 되는 이중적인 입장이 있어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것 같고 근데 뭐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 유호정원을 좀 이렇게 지지하는 측면이 있어요. 짠하고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인지 잘 아는데 나름대로 사력 있게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냐면 만약에 본인이 정말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 어떤 사실은 실질적인 해체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다른 전환을 모색하는 상황이 있는데 어떤 정당하고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를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의 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호정원은 거기서 이제 그 새로운 선택과 같이 하자는 입장인데 유호정원이 오히려 사례급지 못한 사람이라면 내 뜻대로 합시다 하면서 그냥 탈당해버리고 그냥 오고 뭐 이럴 건데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는 정의당에서 뽑힌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끝까지 설득해야 되고 또 세 번째 권력에 속한 회원으로서 또 이 조직적 입장에 정파적 입장에 또 같이 뜻을 따라야 되는 그런 것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오해를 받는 것도 알고 있고 좀 뭐 전화 문자나 이런 걸로 많이 시달림을 당하시는 것도 아는데 거기에 굳이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건 제가 같이 좀 한 몇 개월 같이 일을 해보면서 참 젊은 분들 대단한 분이구나 이걸 처음 느꼈었고 저도 여기 오기 전과 유호정원을 몰랐다가 그 전에는 이제 평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호정원에 대한 인식 정도로 저도 갖고 있었는데 야 이런 매력 있는 친구였네. 그래서 그 지난 총선 때 그렇게 일정 정도 픽업이 됐던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도적파 사실은 저희는 오히려 국민의힘 출신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출마 상자 중에는 오히려 국민의힘 출신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당직에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좀 보여 있을 따름이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 정의당에서 온 이제 출신들하고 저희하고 이제 같이 어울려서 이제 당직 구성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제가 농담으로 왜 이렇게 우클릭을 많이 했어요 할 정도로 그분들 생각이 많이 좀 열려 있어서 네. 그래서 뭐 저희들 지금 발표하는 정책 공약도 보면 오히려 기존 좌파라고 불리는 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죠. 심지어는 변절했다는 얘기가 들을 정도로 많이 들으니까. 근데 이제 뭐 발전적 해체라는 표현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기존 양당이 고쳤을 수 없는 정당이라는 걸 좀 강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좀 썼던 거고 고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그쪽으로 입당을 하든지 안에서 고치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했겠죠. 근데 지금 저희 쪽에 포괄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제 거기서 안에서 할 만큼은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나오신 분들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표현하자면 애정이 있기 때문에 비판도 하는 건데 나름대로 한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나 이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나름대로 어떤 진보적 스탠스를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해왔다가 이게 이제 한 20년 가까이 계속 이 상황이 좀 유지가 되면서 기존의 보수 정당과 뭐가 다를 게 있나. 그러니까 한편에 다른 기득권 정당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쪽은 예전에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기득권 정당, 이쪽은 새로 생긴 흔히 말하는 86세대의 운동권 기득권 정당이 돼버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표현이긴 하지만 거의 이권 카르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이념 카르텔을 했지만 저희가 볼 땐 이분들에게는 이제 이념은 없는 거예요. 이념은 그들을 포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사실은 같이 일해왔 운동했던 세력끼리 그 세대적 연대 속에서 서로 이익을 봐주고 이제 의원 자리 한 번 더 하고 연임하고 뭐
누구를 어떻게 임명하고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이런 카르텔로 가버리면서 도대체 이 정당이 처음에 뭘 하려고 했는지 가치조차 상실해 버렸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 그대로 민주당이 거듭나기를 바라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거듭나기를 바라고 이런 걸 해보다가 안 되겠다. 이제야말로 제3정당이 따로 생겨서 어떤 모범적인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가 갈 대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표현하자면 국민의힘 민생특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집권여당 민생특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민주당에도 민생특위 비슷한 조직이 있거든요. 을지로위원회 이런 데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민생특위 제안을 받았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냥 그건 말 그대로 비난하기 위한 특위였을 거니까. 그런데 여당에서 하는 민생특위라면 이건 일하는 특위겠다라는 생각으로 갔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 조수진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그전에 일면식도 없었거든요. 전화가 와서 칼럼 같은 데서 잘 보고 있는데 특위에 좀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 그때 이제 제가 물어보았던 건 일을 할 수 있는 특위냐.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거의 정권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특위가 될 거다. 이제 저는 그걸 믿고 들어갔고 나름대로 해보려고 노력은 했죠. 근데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한 세 달 하셨나요? 네, 딱 세 달 했습니다. 물론 확실히 집권여당 특위니까 실천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을 하는 측면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낸 성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편의점에 붙은 그 검은 시트지를 떼어놔도록 하는 이런 거 제안을 한다든지 또는 그 저희 자영업자들이 건강진단을 받았거든요. 건강진단서를 받는데 거기에 일반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돈을 내야 돼요. 근데 그게 본인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접객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해야 또 소비자도 건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료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자 이런 정책을 제안했는데 그것도 그쪽에서 실현이 됐고 그러니까 바로 제안을 하면 행정부에서 바로 반응이 오는 건 참 저로서는 많이 배우는 계기였어요. 아 이래서 여당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거기서 약간 실망스러웠던 건 물론 이제 그게 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마약 재활센터 같은 데를 방문한다는 이게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지? 물론 억지로 짜맞추면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마약 대책 관련된 이런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발을 맞추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택배 노조 피해자 그 어떤 여기를 방문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시민단체 특위도 있었거든요. 국민의힘에. 제가 감기를 약간 있어서. 그쪽에서 할 일이지 이게 민생특위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거기 방문할 땐 저는 아예 방문을 안 하겠다 해서 거절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은 일단 집권 초기여서 그러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하명을 실현하거나 대통령의 코드에 맞추려고 하는 측면이 민생 부분에도 있으니까 민생특위 자체가 대통령이 민생과 관련해서 이런 일을 꼭 해주십시오라고 쓴소리를 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좀, 그렇지 못하는 측면들을 좀 보면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가 몸담았던 조직에 대해서 굳이 나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잘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는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개월밖에 안 있었고 특위 회의 몇 번 간 거 가지고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이게 용산의 어떤 집행기구 정도 수준. 그래서 거기에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용산이 이런 뜻을 가지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분위기가 강하단 말이에요. 특히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굳이 비교해 보자면 국민의힘은 그런 성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 안에서 서로 막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분위기가 좀 존재해 왔고 또 그랬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이념적 동일질성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보수라는 외피를 쓴 어떤 그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민주당도 비슷한 상황이 돼버리긴 했지만 국민의힘은 더더욱 자기 재산에만 관심 있는 분들이고 특히나 대다수가 지난 그 총선에서는 수도권을 다 잃었기 때문에 대다수가 다 이 TK, PK 출신이라서 여기서 다시 한번 공천만 받기만 하면 다시 재산이 보장되는 분들이라서 공천을 어떻게든 다시 받을까? 그 공천권을 쥐고 있는 분이 어떻게 잘 보일까? 이런 분만 계속 그 급에 있고
그걸 제가 뭐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회의를 하다 보면 그렇게 딱 느껴져요. 어떻게 하면 대통령한테 잘 보일까? 이게 그분의 어떤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큰 문제가 있는 대목이죠. 뭐 그건 한동훈 위원장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신 분에게 뭐 어떻게 악담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잘 되기를 바라는 측면인데 우리나라 어떤 정당이든 잘 돼야겠죠. 자기 색깔에 맞게.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첫 행보로서 뭐 이러저러하게 그 비대위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도 빨리 도려내고 그리고 뭐 노인에 가서 사과하고 뭐 망원로지 방문하고 이런 건 참 잘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보여지긴 이미지적인 차원이고 실질적인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후보들을 추려내고 하는 데 있어서 하명을 실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하고 자신의 스타일로 다시 이 당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 여기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그냥 생각이 드는 건데 그 제3지대 정당으로서 봤을 때 좀 위협적으로 느끼시나요? 전혀. 뭐 그걸 위협적으로 느낀다면 저희가 왜 3지대 안 했을 거고요. 양당이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우리 길을 가겠다는 생각에서 갔기 때문에 거긴 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잘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저희 색깔을 갖춰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뭐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결단을 또 잘 내리시는 분이니까 또 언제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자신만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이제 당 대변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두 분이 소통하시는 게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더 많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조율하면서 가고 있고 뭐 그런 조율된 사항들이 언젠가는 또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책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저도 이제 신동아 그 칼럼에 비판적인 이야기를 칼럼니스트로 쓴 적도 있지만 어쨌든 좋든 싫든 간에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서 개인 한 사람의 힘으로써 이 정도 지지율을 끌고 오고 그 말 그대로 그냥 이준석 신당이라는 깃발 하나를 꽂았는데 하루 만에 한 2만 명이 모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정치 변화를 갈망하고 있고 또 제3지대 신당으로서 한 1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저희 입장으로서는 한편은 좀 샘나기도 하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의 노력이 헛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신당은 그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한 1년 동안 준비해왔던 이 장점이 있고 또 각 신당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장점들을 잘 조합해내면 좋은 시너지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그런 어떤 브릿지 역할을 어느 정당이 해줄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이제 저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한 1년 동안 그걸 잘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금태섭 대표가 광폭으로 돌아다니면서 3지대에 있는 분들 다 만나왔고 또 뭐 금요연석회라는 회의를 통해 가지고 좌우가 다 포괄되는 이런 3지대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결실들이 이제 곧 맺혀질 시점이 아닐까. 아마 지금 뭐 여기 신동아 나올 정도 시점 되면 또 국정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어떤 개혁의 큰 틀은 나름대로 잘 짜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3대 개혁의 축으로 짰잖아요. 근데 약간 거치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큰 계획서는 누구든지 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실행하는 능력인데 가장 아쉬웠던 점은 누구나 지적하듯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입법 사안이란 말이에요. 노동개혁도 입법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연금개혁도 입법을 통해서 이거 바꿔내야 되는 사안이고 교육개혁도 여러 가지 어떤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결국은 입법으로 완성돼야 되는 사안인데 지금 국회에서는 이게 소수당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집권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후보였을 때 항상 했던 말은 협치하겠다. 뭐 대통합정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까지도 했었는데 지금 통합정부란 말이 쭉 사라지고 그리고 당선 이후에 노동개혁을 하겠다면서 김문수 같은 분을 경산호 위원장으로 뭐 임명하고 국가 인재개발하는 그 국가개발원장을 뭐 유튜브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을 하시던 분을 또 앉혀놓고 이거 뭘 하자는 건지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고 정책의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제1야당 당수인데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은
이분이 과연 이걸 입법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선거 때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쓰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인가 윤석열 퇴진 중고생 무슨 집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거기에 봤더니 기사에 이제 막 댓글이 달리면서 중고등학생이 뭘 알아서 막 참석을 하느냐고 이렇게 나오고 하던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그게 30년 전 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생 운동이라는 게 오히려 더 일반적으로 좀 많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교조 사태가 있으면서 한 1,500명 교사가 일시에 해직했었는데, 당시에 그 정교조 투쟁에 참여했던 중고등학생들은 정교조가 뭔지를 사실은 잘 몰랐어요. 저도 그 당시에 짧은 생각으로서 무슨 교사가 노동자야, 교사가 노조를 만들면 교육이 제대로 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을 가진 선생님을 해직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약간 그런 말이긴 하지만, 정교조 교육교사들이 저희 학교에서 참 좋은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그 정교조 교사이셨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좀 따뜻하고 학생들에게 잘 대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좀 포괄되어 있어서 이분들의 해직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일이었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왜 정부에서는 이런 선생님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할까? 이 정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80년 그 5월에 광주 민주항쟁을 약간 간접적으로 겪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광주에서 나고 자라면서 어떤 광주만의 어떤 그런 80년대 느낌 속에서 참 이 나라가 참 모순이 가득한 거고 문제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자랐었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당시 시대 자체가 운동권이 그걸 만들어준 그런 상황이었고, 남들보다 그래서 저는 뭐 조금 빨리 시작한 정도지 제가 무슨 특별한 용도를 거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뉴턴이 한 말인데, 그러니까 뉴턴 스스로 한 말 아니고 서양 격언을 뉴턴이 인용해가지고 친구한테 쓴 편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건 내 키가 커서가 아니라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탔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 뭐 저희들이 열심히 잘하는 것도 물론 있었을 수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학생들이 그만큼 변화의 열망이 컸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탔던 거죠. 저희가 이제 약간 돌이켜보면 그 당시 그 전남대 운동권이 한 2,000명 정도, 운동권 조직원만 2,000명인데 그 사람이 친구들 설득해가지고 투표씩만 가져와도 당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힘들 정도로 운동권에 대한 반감이 심했고 한총리 변화에 대한 반감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화의 열망이나 이런 걸 잘 캐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안을 던져주면 어떤 선거든 이길 수 있구나. 제 나름대로는 그게 조그마한 작은 인생의 교훈의 하나가 됐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하고 약간 겹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총학생회는 됐는데 단대는 거의 못 잡은 거예요. 아예 그걸 못 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변화의 열망 하나만으로 총학생회 당선이 되었던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중앙집행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많은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기표는 항상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학생 복지에 집중하겠습니다. 도서관 앞에서 시끄러운 정치 집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공약들을 내세웠는데 뭐 표결만으로 부결이 되니까 이게 좀 안 됐던 거였고, 윤 대통령 비판하면서 협치를 못했다고 했지만 저도 제대로 협치를 못한 측면이 좀 존재를 했던 거였죠. 그걸 많이 반성을 했었고, 저 인생을 되돌아서 반성하고 후회하는 내용이 하나 있다면 다시 99년으로 돌아서 총학생을 한 1년만 더 한다면 더 잘해볼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떤 정치라든지 어떤 임기제의 어떤 직책을 맡아본 사람은 갖는 바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 제안 여러 번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그럴 생각이 없었고, 제가 말 그대로 배지만 달려고 생각했으면 아마 지금 뭐 재선 3선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제 친구 중에 이름은 밝힐 수 없어요. 지금 3선으로 하는 친구도 있고, 같이 그때 학생으로 했던 친구 중에 강훈식. 네, 그때 제가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할 때 강훈식 의원이 광북대학교 총학생회 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졸업하고 바로 현실정치공원에 결합을 했고, 산업교육원과 같이 결합을 해서 이제 민주당 쪽으로 갔었는데, 저도
총학생회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총선인가 지선이 있었는데 어느 당에서 제안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저의 정도의 스펙이 필요한 거예요. 총학생장인데 완전 운동권은 아니었고 그리고 생각을 바꿨고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예컨대 자영업자고 그리고 뭐 일정도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이고 뭐 이러니까 지금도 영입 지원을 많이 받아왔는데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했고 제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으면 진짜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올해 그 새로운 선택에 제안을 받은 게 6월 중순이었는데 국민의힘 민생특위 활동을 한 2달 정도 됐을 때 새로운 선택의 정책위원장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국민의힘 민생특위 계시던데 저희 쪽에 와서 볼 생각이 없냐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분이 저에게 국회의원 한번 해보지 않으실래요? 이런 제안을 했으면 저는 단칼에 거절했을 건데 정당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이건 제가 단번에 동의를 했던 건데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당을 만들자. 네. 그리고 그 정당이 뭐 기존에 있는 정당 의원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정당이었으면 또 별로 호감이 없었을 텐데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정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제 성격 자체가 좀 남들이 못 모아다는 일에 좀 덤벼드는 그런 게 좀 있었는지 뭐 아까 말씀드린 총학생회장 선거 남들이 다 안 될 거야 하는 것도 덤벼들어서 해왔고 자영업을 하면서도 이건 안 될 거라는 일만 골라서 해보기도 했었고 근데 뭐 그래서 정치도 어떤 그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운동을 하면서 정치권에 뛰어든 선후배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지더라고요. 특히나 그 여의도 정치에 대한 욕심이 오히려 없더라고요. 뭐 그거 해봤자 그리고 그분들이 또 나중에 어떤 길을 왜냐면 굉장히 좀 비참한 길을 간 선배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취향이 별로 없었고 그런데 이제 그 나름대로 주사파 운동을 반성하면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북한 어떤 주민들에 대한 미안함이 꽤 컸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독재 권력에 헌신한 거잖아요. 북한의 독재 권력에 충성했던 거였고 그럼으로써 북한의 인권 문제가 세계에 알려지도록 하는데 약간 장애물이 됐던 거였고 그래서 좀 참혹한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려야겠다. 그리고 국내에 알려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졸업하자마자 서울에 올라와서 북한 민주화네트워크라는 단체의 창립을 같이 참여를 했었고 2000년에 네네 그리고 이제 데일리엔케이라고 하는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제 의원이 되셨는데 하태경 선배랑 같이 대북 단판 방송 왜냐면 그때 이제 노태우 정부 때 대북 방송을 일시 중단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북한 주민들한테는 그런 어떤 자유의 목소리가 굉장히 소중한데 나름대로는 어떤 평화의 제스처로 문재인 정부는 했던 건데 큰 실책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안 한다면 민간인도 해야겠다. NGO라는 그런 거 아니냐. 정부에서 안 하는 일, 못하는 일을 하는 게 NGO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무모하게도 민간이 라디오 방송을 한다고 하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 결실을 못 보고 이제 하태경 선배의 결실을 맺었는데 그런 일들을 하다가 이제 한 10년 정도 하다가 보니까 뭐 할 만큼 했다는 건 아닌데 이제 저도 약간 조금 좀 지치는 측면이 있어서 조금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자영업 중국에 넘어가서 자영업을 했던 거였고 그게 몇 년이에요? 이게 2006년이었습니다. 2006년에 네. 정말 자영업만 하시는 거기서도 근데 뭐 예전에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이제 7년 살았는데 제가 이제 중국과 인연을 맺게 된 게 북한 인권 운동을 하다 보니까 탈북자들 인터뷰를 하려고 자꾸 중국을 갔던 거였고 북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 중에 정말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은 자기 이름을 내 보이지 않고 중국에 가가지고 탈북자들을 교육하고 또 이들에게 어떤 민주화운동의 방법을 전수해서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저희 북한 민주화운동의 핵심 활동은 주로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중국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개인적으로 아니까 뭐 몇십 년으로 서로 돕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분들 2011년, 12년경인가 중국 공안에 전부 체포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 공안에 뭐 물고문, 전기고문 당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우연찮게 또 그 시기에 저도 같이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기자님도 그렇지만 글 쓰는 일이 거의 다 숙명적인 일이라서 한 번 그 일을 하게 되면 거의 유사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글 쓰는 일이 되게 웃겼던 건데 학생운동하면서 제가 했던 일이 주로 그 유인물 쓰고 대자보 쓰고 하면서 그 초안을 작성한 일이 제가 많이 했었어요. 정책 자료를 만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글 쓰는 일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였고, 그러니까 운동권 유인물 쓰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북한민족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우연찮게 거기서 그 기관지 편집장을 하게 됐고, 이제 그 기관지 편집장을 NGO 기관지 편집장을 하다 보면 NGO 기관지 원고료를 못 주니까 거의 편집장 혼자 다 원고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쓰는 한 달에 쓰는 원고 분량이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뭐 빨리 쓰고 많이 쓰고 하는 건 좀 이골이 났고, 그리고 이제 그 NGO 급여만으로는 충당이 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잡지사 프리랜서로도 활동을 좀 했었고, 그러면 글 쓰는 일은 좀 순수하게 됐던 거였고요. 나중에 이제 그 한국에 와서 편의점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스쳐 지나가는 일상을 좀 놓치기 좀 아깝더라고요. 좀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면 재밌을 텐데 하는 이야기가 좀 많았고,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뭐 따뜻하고 좋은 일상을 살겠다는 생각보다는 막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쓰려고 했던 책이 편의점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책을 쓰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경영서를 쓰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편의점을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망하는 분들 너무 많이 봐서 그분들에게 편의점이라는 이러이러합니다 실제로 알려주고 했던 건데, 서점에 가보니까 뭐 편의점 식당 창업에 대한 책은 되게 많은데 편의점 창업에 대한 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서를 쓰려고 하다가 그런 책은 뭐 많이 봐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좀 세상에 좀 더 따뜻하고 좋은 이야기도 많은데 괜히 우울한 이야기 하나 더 보태는 것보다 좋은 거 하나 더 보태자 하는 생각에서 그런 책을 썼던 거였는데, 뭐 우연찮게 썼던 글들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게 됐고, 또 편의점에서 글 쓰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나름대로 편의점에서 글 쓰는 분이 많이 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매체에 좀 쓰게 되면서 나중에 직업까지 아예 이제 작가로 거의 전업 작가 비슷하게 집에서만 거의 절반 이상 글을 쓰는 일로 가게 됐던 거죠. 제가 책을 썼는데 사실은 편의점을 하려고 중국에 있다 한국에 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편의점을 하신다고 소식을 중국에 있을 때 들었어요. 그걸 말리려고 들어갔거든요. 말리려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광고 기획사를 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뭐 법인 등록에 다 맞춰놓은 상태였는데, 그때 같이 동업하는 친구한테 3달만 있다가 돌아오겠다고. 왜냐면 당시 저는 이제 편의점이라는 걸 몰라서, 지금도 편의점 하시는 분 상당수가 편의점은 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점주는 다른 일 하면서 뭐 밖에서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크게 하세요. 진짜 큰 착각이거든요. 저도 그 착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들어와서 3달 정도면 틀 잡고 나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왔던 거예요. 아버지를 협조가 다 안 됐고, 안 되니까 내가 이 편의점을 해야겠다 하는데 한 3개월 정도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3개월이 3년이 됐고 이제 11년째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해본이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의 풍경은 다 비슷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항상 카운터 밖에만 있는 입장이었잖아요. 편의점 약간 손님으로서만 있었는데 카운터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 그건 정말 묘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NGO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중국에서 자영업을 하기도 했지만 남한테 고개 숙이는 일이 되게 좀 어색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싫은 소리 듣고 하는 것도 참 어색했고 했는데, 그러면서 역지사지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좀 계기도 됐고, 그리고 이제 어떤 편의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면서 어떤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사람 관계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왜냐하면 일단은 내가 이제 월급 받던 입장에서 월급 주는 입장으로 가다 보면 나는 이제 비용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는 무슨 최저임금을 무조건 많이 올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왜 저렇게 알바를 냉정하게 대하는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또 내가 해보니까 이런 측면이 있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던 거였고, 그래서 세상은 한쪽에게만 두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거였고,
있고 그래서 에세이를 쓸 때도 그런 메시지를 담아내려고 많이 생각을 했죠. 이게 지금 정치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기도 해요. 제 나름대로는 국민의힘에도 친구가 있고 민주당에도 절친한 의원들과 친구가 있고 또 저희 당에도 오고 하면서 각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바가 있고 각자의 고충이 있고 또 각자의 어떤 뭐 이런저런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그래서 어느 한쪽을 무조건 저쪽은 아니야라고 뭐 악마화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저쪽은 무조건 맞아라고 또 이렇게 구세주처럼 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어떤 균형적인 생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지금 삼지대에 좀 녹여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야겠죠. 그건 오히려 보면 인생 전체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오히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꼭 정당에 몸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는 말씀드렸듯이 실제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대학 가서 학생 운동을 하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그리고 시민단체를 그만둔 뒤로도 나름대로 계속 그 나름대로는 제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하고 참여를 해왔고 이제 그런 어떤 말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여의도 정치를 안 했을 뿐이지 나름대로 제 나름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유지해왔고 그래서 이제 봉도로 편의점 관련도 편의점주였지만 정치의 입장을 계속 이해하면서 제 나름의 정치적 기여를 해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당에 결합을 하게 된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찾아와가지고 저보고 한번 저희 의석 하나 드릴게요. 의원 한번 돼보세요라고 했으면 거절했을 텐데 정당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니까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잘해봅시다라는 거였고 쉬운 길을 택하면 정말 많은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때 민생특위에 갈 때도 이 정치권 아는 분들은 거기서 한번 잘 사전 잡고 다음 한번 국민의힘에 도전해봐 이런 선배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호남 출신에 그다음에 70년대생이지 뭐 자영업을 하고 있지 또 과거에 운동권 출신이지 하니까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국민의힘에서 전화 안 하고 할 정도였었는데 근데 뭐 지금 이제 이 당을 보면서 전혀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뭐 그걸 뭐 제가 그런 방법을 몰라서 그걸 안 했던 건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은 뭐 지금 있는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삼지대 정당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10년 정도의 저희는 이제 전망을 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한 40대 후반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 보고 저 아버지 친구분들 그리고 전에 모셨던 직장 상사분들 이런 분들 보면서 사람이 뭔가 인생이 꽃피는 나이 중에 하나 50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육체적으로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기력이 좀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30, 40대에 쌓였던 인맥이 최고로 꽃피는 시절이고 그래서 50대에 뭘 할까 이 계획을 40대 후반에 해봤었는데 정말 그때 가졌던 생각은 뭐였냐면 세상에 남길 거 하나는 꼭 하고 가자.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좋은 작품, 아주 사람들에게 좀 좋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에세이 이런 걸 잘 써서 그런 작가로 남아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새로운 선택의 영입 제안을 받고는 내 인생에 한번 정당 하나 만들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한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 손자 손녀들에게 할아버지는 뭘 했어요 하면 그 무슨 당 알지? 아 네 하면 그 정당 할아버지가 만들었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제 나름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거고요. 뭐 아내 자랑하면 팔불출가 가는데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전 세계 나라를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차가 많이 응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정치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 그 싫은 소리는 한 번도 안 들었고 지금도 오히려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그래서 더 건강 챙기면서 잘 하라는 이야기 더 많이 듣고 있고 뭐 어머니는 걱정을 하세요. 어머니는 이제 걱정하는 측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으면 진짜 가지 왜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뭐 똑같이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뭐 한 고등학교 시절부터 쟤가 하려는 걸 말릴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잘하라고 건강 챙기면서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후회가 돼요. 이게 뭐냐면 되게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 뭐 이게 참 여러 가지 현실적 고민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대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치를 하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기존에 선후배들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 당에서 찾아와서 같이 정당을 만들자고 했을 때 머릿속으로는 한 총선까지 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그 집에 가져다 주는 생활비 정도를 준비를 해놔야겠다. 이제 그 정도 갖고 있는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하나 오판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 글을 쓰고 있던 걸 하루에 이룰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 원고료 수입도 꽤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뭐 대변이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 출연 이런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SNS도 쉽게 글을 못 올려요 오히려. 왜냐하면 제가 글을 올리는 게 당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정치 칼럼니스트로 일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발언할 수 있는 폭이 더 줄어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일단 뭐 내가 이걸 왜 했지 하는 생각도 좀 아니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왜 사람들이 현역원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도 나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역원이 되면 국가에서 그 많은 세비를 주지, 한 10명 정도 되는 보좌진 되면서 그 보좌진 급여까지 다 정부에서 제공해 주지 뭐 이러면서 그 정치를 처음 시작하고 현역이 아닌 정치인이 그런 사람과 상대해서 지역구에서 이긴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기득권자들이 사다리 걸어 차버린 거예요. 정치 신인들이 자라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놔버린 거죠. 그래서 느낀 게 이런 구조를 정말 타파해야겠다. 이것도 우스갯소리인데 저희가 정당을 만들어서 등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신생정당을 만드는 게 진짜 힘들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행정착오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당 만드는 분들을 볼 때 저희가 이런 실수를 할 텐데 가서 조언해 줄까? 근데 왜 정당을 이렇게 만들기 힘들게 만들어 놨는지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성정당 입장에서는 그냥 굳이 새로운 정당이 생기지 못하도록 눌러놓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 등록된 정당이 지금 현재 시각으로 한 시점으로 50개 정당이 있는데 정말 만들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이 정당들은 참 굳건한 정치적 의지가 있는 분들이 만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역 의원을 갖고 있는 정당은 실제 양당밖에 없고 나머지는 거의 한 뭐 아주 소수 정당일 뿐이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저희는 한 1년 정도를 계속 꾸준히 신당을 하겠다는 그런 모토 아래서 계속 준비를 해와서 당직 구성이 저희가 지금 현재 상근 당직자만 20명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제가 알기로는 상근 당직자 200명, 그리고 민주당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정의당은 그래도 거기도 20년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한 1년도 안 됐는데 상근 당직자 보면은 거의 더 정의당 규모로 갖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당직자가 많다고 해서 뭐 크게 자랑할 건 아니지만 일단 그런 맨파워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한 5, 6개월을 계속 호흡을 맞춰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총선 때 첫 총선을 치르면서 다시 그 호흡이 더 강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어느 정당보다 더 조직력 있는 정당으로 커나갈 게 저희가 갖고 있는 파워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 3지대 정당을 이제 최대 연합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대통합 추진을 할 때 저희가 항상 이제 그 다른 정당이나 신당 추진하는 세력에 제안을 하는 건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맨파워를 잘 활용해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어떤 장단점도 같이 해서 그걸로 최대 연합을 만들어냅시다 하는 걸 제안을 하는 건데,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또 무한한 헌신. 이제 사실은 뭐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또 신생정당 후보를 모집할 수도 없어요. 그 발기인대 창당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거의 무급으로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생업을 내려놓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막 잘 사는 분들도 아니에요. 무슨 항공강사 하던 분, 뭐 하던 분 이런 분들인데 와서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는 그 열정 하나로 뭉친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참 우리나라 정당사에 보기 좀 드물어서 이게 좀 저희가 갖고 있는 좀 파워인 것 같고, 그런 분들과 계속 정치를 해나가면 언젠가 저희들이 좋은 결실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지대 하면 보통 안철수를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라고 하는 안철수 의원이라는 정치인을 좋아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제 삼지대 정당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도 여러 갈래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들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다들 공통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안철수 의원에게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예컨대 그 전날까지도 어떤 측근들에게 어떤 중앙 가치 당직자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그런 언지를 주지 않다가 갑자기 내일 민주당하고 합당할 겁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 뜨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본인은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걸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거든요. 기존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여러 안철수의 정치 행보를 보면 뭐 바로 어쩌다가 본인 스스로 정치를 뭐 후보직을 내놓겠습니다라든지 이걸 주위 분들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결정을 하세요. 그럼 이건 개인 정치거든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모인 분들은 안철수 개인 정치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 금태섭 대표도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하신 적이 있어서 이제 저는 정말 놀라운 게 금태섭 대표는 더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하나를 더 공개하시거든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할까요? 이걸 계속 모든 고비고비마다 물어보시는데 그게 본인이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고마워하는 측면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런 과거의 어떤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저희 동료 당직자들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뿌듯해하고 좋아합니다. 하나하나 같이 결정하고 같이 판단하고 어떤 집단체 결정을 해 나가니까 이제 이게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 가면 저희도 물론 예전에 안철수 의원처럼 1인이 독단적으로 하는 건 나중에 저희가 정당을 언제 몇십 년을 끌고 가든지 그런 일은 벌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집단제도 체제는 유지가 되면서 당이 예측 가능하고 개인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정책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들로 가면 생명력이 길지 않을까. 근데 그전에 실패했던 삼지대는 대체로 지금도 가장 저희들 부정적인 건 항상 명칭이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그리고 저희도 사실 금태섭 신당에 불리는 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서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이건 날아가는 거예요. 이 정당은.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청춘을 날리는 거고 이게 되풀이 돼서는 안 되겠죠. 는 동의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집권이라기보다는 2027년 정도면 저희도 대선 후보를 한 번을 내서 집권을 꼼꼼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24년에 총선 도전을 하고 2027년 대선에는 이제 올해 총선에 저희가 목표한 어떤 30석 그리고 저희는 이제는 오히려 부풀려 가지고 100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왜냐하면 제 3지대를 정말 잘 꾸리면 그런 마법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런 식으로 총선을 잘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대선에서 저희가 직접 당선은 되지 못하더라도 어떤 대선 후보를 내서 또 뭐 어떤 통합이나 어떤 합종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그 힘을 좀 기르면 2032년도 우리나라 정치 특별한 해입니다. 그때는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개헌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항상 우리나라 개헌이 실패했던 게 대통령 임기를 줄인다는 의원 임기를 줄여야 돼요. 근데 사실 의원들 몇 개월 임기 줄어드는 것도 싫어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 해는 겹쳐지는 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황금의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준비를 해서 어떤 2032년에 매직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로드맵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당이 집단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저보고 출마를 어디로 해라라고 하면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강서로 이사를 했어요. 원래 남양주 살다가 출퇴근에만 한 4시간을 허비를 하길래 이것도 저한테는 큰 출혈이었는데 한 달 반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뭐 집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주인하고 잘 협의를 해서 옮기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강서에서 출마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제가 보면 제가 이제 여기 이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 언감생심 지역구 주민들에게 찍어주십시오 하는 말이 이건 미안한 일이거든요. 근데 당에서 그렇게라도 해라 하면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무슨 지역구를 바꿔서 의미 있는 어느 지역구에 도전을 해라 그럼 다시 또 주소지를 옮겨서라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아니면 당직을 맡아라 하면 출마하지 않고 당직을 맡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뭐
제가 어떤 자리를 맡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 정당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정말 우리 정치에 어떤 새로운 빛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현실 정치인으로 자기 뜻을 품으려면 반드시 또 의회에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든든한 보좌진을 가지고 또 국민이 주시는 세비를 아끼면서 자신의 정치의 뜻을 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 뭐 안 해도 좋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뭐 다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도전을 했으면 또 당연히 의원으로서 당선이 돼야 될 것이고, 뭐 그런 저에게 어떤 주어진 과제를 전혀 회피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뭐 하나하나 이뤄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저희 정치권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로는 이거 대통령을 잘 뽑으면 된다. 잘 뽑으면 된다는 말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뭐 우리가 인재가 없어서 계속 이런 대통령을 뽑아왔던 건지, 이건 결국에는 운전 기사의 문제가 아니라 차 자체가 잘못되고 부적절한 문제거든요. 이건 리콜을 하든지 아니면 전면 개조를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면 대통령제를 어떻게 바꿀 건지,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다른 제도로 가야 되잖아요. 대통령제가 약간의 대책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회 중심제가 내각 책임제인 건데, 이제 그걸 바로 이행할 수 없다는 건 누구든지 또 인정을 하는 측면이에요. 어떻게 이행을 할 건지 하는 것들을 큰 무릎에 붙잡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는 바로 내각제를 하자는 건 아니고 당연히 헌법 사항이고, 그리고 뭐 국민 투표도 필요하고 의회에서도 압도적 다수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2032년 정도까지 로드맵을 그려보고 있는데, 이제 차근차근히 좀 변해야겠죠. 일단은 뭐 저희가 첫 번째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통령 특권도 같이 내려놓고, 이러면서 행정부, 입법부 갖고 있는 특권을 같이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바꾸고, 이렇게 중대선거구라든지 그다음에 제3정당이 만들어줄 수 있는 다양한 정치가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개헌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의원내각제로 가야지. 뭐 87년 6월제처럼 무슨 혁명적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의원내각제로 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사실은 10년도 짧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준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자는 측면을 생각을 하고